60대 이후의 삶에서 고독사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히 남성과 여성 중 누가 고독사를 더 많이 경험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문제는 단순히 숫자로만 볼 수 없는 복잡한 사회적, 개인적 원인이 얽혀 있습니다. 오늘은 60대 남성과 여성의 고독사 비율과 그 이유를 분석하며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며 이 중요한 주제를 함께 고민해 보세요. 1. 60대 남성과 여성의 고독사 통계. 남성과 여성의 고독사 비율 비교. 고독사 통계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 남성의 고독사는 은퇴와 배우자 상실 등으로 인해 급격히 증가합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고독사 비율이 낮지만 최근 독거 여성 노인의 증가로 인해 그 비율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차이는 성별에 따른 사회적 역할과 관계망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남성은 은퇴 후 사회적 관계가 급격히 줄어드는 반면 여성은 가족 중심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성도 여성도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할 경우 고독사의 위험은 공통적으로 높아집니다. 이 통계는 고독사가 성별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임을 시사합니다. 사회적, 경제적 요인이 미치는 영향. 고독사는 사회적, 경제적 요인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남성은 경제적 역할이 끝난 후 관계망을 잃는 경우가 많아 심리적 고립으로 이어집니다. 반면 여성은 경제적 어려움이 고독사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독거 여성 노인의 상당수는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가족 구조의 변화로 인해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남성과 여성 모두 고독사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경제적 안정성과 사회적 지지망이 부족할수록 고독사의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이는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제도의 개선이 필수적임을 보여줍니다. 2. 남성 고독사가 더 많은 이유. 은퇴 후 사회적 관계 단절. 60대 남성들은 은퇴 후 급격히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직장에서의 동료와의 관계가 대부분을 차지했던 이들은 퇴직과 동시에 인간관계의 큰 축을 잃게 됩니다. 이와 함께 일이라는 정체성이 사라지면서 사회적 역할도 희미해지고 고립감이 커지게 됩니다. 남성들은 친구나 가족과 감정을 공유하는데 서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고독감이 더 심화됩니다. 정기적으로 만나던 사람들과의 교류가 줄어들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기 어렵게 느껴집니다. 은퇴 후 취미나 활동을 통해 관계를 이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사례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관계 단절은 고독사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문화적 배경. 많은 남성들은 어릴 때부터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억제하는 문화적 영향을 받았습니다. 남자는 강해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 속에서 자란 이들은 고독이나 외로움을 쉽게 표현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감정 억제는 내부적으로 고립감을 더욱 악화시키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게 만듭니다. 친구나 가족에게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혼자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로 인해 정신 건강 문제를 겪어도 이를 숨기며 방치하다 고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을 표현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고독사를 예방하는 중요한 방법이지만 남성들에겐 여전히 큰 도전 과제입니다. 이는 개인적인 성향을 넘어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독립적인 생활 방식과 가족과의 거리감. 남성들은 은퇴 후에도 독립적인 생활 방식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자녀나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마음이
이런 태도를 강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독립성은 때로는 고립으로 이어져 가족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자주 연락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다 보니 점점 가족들과의 교류가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독거 남성 노인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외로움이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독립적인 생활이 중요한 가치일 수 있지만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교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생활 방식은 때로는 고독사를 부르는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여성 고독사가 늘어나는 이유. 배우자 사망 후의 심리적 고립. 60대 이후 여성들은 배우자를 잃으면서 심리적 고립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성보다 평균 수명이 긴 여성들은 배우자와 사별한 후 혼자 살아가는 시간이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우자와의 상실은 단순히 정서적 고통뿐 아니라 생활 전반에서 의지하던 존재를 잃게 되는 경험을 의미합니다. 혼자서 가정을 꾸려나가야 하는 책임감과 외로움이 동시에 찾아오면서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를 잃은 이후 사회적 교류가 줄어들면 고립감은 더 심화됩니다. 여성들은 대체로 감정을 나누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지만 배우자와의 상실은 그마저도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은 결국 고독사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복지 사각지대. 여성 고독사의 또 다른 주요 원인은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많은 여성들은 젊은 시절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참여했더라도 안정적인 소득을 누리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노후의 경제적 자립이 어려워지고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특히 독거 여성 노인의 경우 고정된 소득 없이 기초연금에만 의존해야 하는 현실이 고립과 빈곤을 동시에 유발합니다. 경제적 불안정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거나 새로 형성하는 데도 제약이 됩니다. 사회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여성 고독사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오래된 관계의 단절과 새로운 관계 형성의 어려움. 여성들은 나이가 들수록 오래된 관계들이 점차 단절되는 경험을 합니다. 친구들이 사망하거나 거리가 멀어지면서 기존의 정서적 지지망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새롭게 관계를 형성하려고 해도 나이 든 여성들에게는 이를 시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거나 새로운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교류도 줄어들면서 정서적으로 더욱 고립되기 쉽습니다. 기존의 관계가 단절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 어려운 현실은 여성들에게 고독사의 위험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이는 여성 고독사 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4. 고독사의 사회적 요인과 구조적 문제. 가족 구조 변화와 1인 가구 증가. 최근 들어 전통적인 가족 구조가 점차 변화하면서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젊은 세대뿐 아니라 노년층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과거에는 대가족 중심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이제는 독립적인 생활 방식이 보편화되었습니다. 노년층에서는 배우자, 사별, 자녀와의 거리감 또는 가족과의 관계 단절로 인해 독거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증가는 개인의 자유와 독립성을 강조하지만 사회적 고립의 위험도 함께 높입니다. 특히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한 경우 1인 가구 노인들은 고독사의 위험에 더 크게 노출됩니다. 이는 개인의 선택뿐 아니라 사회적 구조의 변화가 고독사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지역 커뮤니티와 사회적 지원 부족.
지역사회에서의 커뮤니티와 지원망은 고독사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이러한 커뮤니티와 프로그램이 부족하거나 접근성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도시 지역의 경우 이웃 간의 교류가 적고 단절된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지방에서는 복지 인프라가 미비해 고립된 노인들에게 지원이 닿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역 커뮤니티에서의 활동 참여는 노인들에게 소속감과 사회적 유대를 제공하지만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지역사회의 관심과 복지체계의 부족은 노년층 고독사를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합니다. 노인 복지 시스템의 한계. 노인 복지 시스템은 고독사 예방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여전히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같은 경제적 지원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정서적 문제나 사회적 고립을 해결하는 데는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요양 서비스와 같은 물리적 지원은 극히 제한적이며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심리적 지원 프로그램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복지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은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해 더 큰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고독사는 단순히 개인의 삶의 질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중대한 문제입니다. 5. 고독사 예방을 위한 개인적, 사회적 대책. 개인적으로 고립을 피하는 방법.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 스스로 고립을 피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으로 가까운 친구나 가족과 연락을 유지하며 작은 대화라도 자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해 자신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 30분 정도 산책을 하며 주변 사람들과 간단한 인사를 나누는 습관도 고립감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활용해 온라인 모임에 참여하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주제의 커뮤니티를 찾아보는 것도 추천됩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은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며 외로움이 심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노력하는 동시에 자신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체계를 적극적으로 찾는 것도 필요합니다. 가족과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역할. 가족과 지역사회는 고독사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족은 노년층이 정서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자주 연락하고 방문하며 작은 관심이라도 표현해야 합니다. 지역사회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정기적인 모임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해 이들이 소속감을 느끼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민센터나 지역복지관에서 산책 모임, 요가 강좌 혹은 독서 모임과 같은 활동을 기획하면 노인들의 차별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웃 간의 교류를 장려하고 가까운 이웃이 서로 돌보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가족과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노인들이 느끼는 외로움과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도적 개선과 노인 복지 강화 방안.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노인들을 위한 복지 제도를 강화하고 특히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정서적, 물리적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의 현실화와 함께 의료비 지원, 심리 상담 서비스, 방문 돌봄 서비스 등을 더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노인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늘리고 무료 프로그램을 제공해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합니다. 민간 차원에서도 노인 고용 기회를 제공하거나 자선단체를 통해 독거노인을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제도적 접근은 고독사를 줄이고
노인들이 더 안전하고 풍요로운 노년을 보낼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60대 남성과 여성의 고독사는 단순히 성별 차이로만 설명할 수 없는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제도적 부족 등 여러 요인이 얽혀 있는 이 문제는 개인과 사회,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이 고독사 문제를 이해하고 예방할 실질적인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시나요? 바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입니다. 단순히 수명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노년에도 활기차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고 식습관을 조절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올바른 건강관리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작은 습관들이 10년 후의 건강을 결정하는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사들이 직접 추천하는 최고의 건강관리 비법 6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을 실천하면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건강한 노년을 위해 오늘부터라도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도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건강관리 비법부터 시작해 볼까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드는 근감소증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걷는 게 힘들어지고 쉽게 피로해지고 낙상 위험도 커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후부터는 근육량이 매년 줄어들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몸의 회복력이 떨어지고 면역력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 끼니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단백질 식품으로는 달걀, 닭고기, 생선, 두부, 콩, 견과류 등이 있습니다. 특히 생선과 콩은 소화가 잘 되면서도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해줍니다. 의사들은 하루 체중 1kg당 일지 이상의 단백질 섭취를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몸무게가 60kg인 경우 하루 60지 이상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고 계신가요? 단백질 섭취를 위해 하루에 달걀 1개, 두부 반모, 생선 1토막을 챙겨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단백질을 효율적으로 흡수하려면 비타민 D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햇볕을 충분히 쬐거나 연어, 우유 같은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함께 먹어보세요. 오늘부터라도 매 끼니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다음으로 노화를 늦추는 항산화 식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포가 손상되면서 노화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세포 손상을 줄이고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항산화 식품으로는 블루베리, 토마토, 브로콜리, 녹차, 견과류 등이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뇌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있어 심혈관 질환 예방에 좋습니다. 브로콜리는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항산화 식품을 꾸준히 섭취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더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항산화 식품을 섭취하고 계신가요? 매일 한 줌의 견과류와 채소,
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골고루 먹으면 항산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항산화 식품은 피부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식단에 항산화 식품을 추가해 보세요. 매일 블루베리 한 줌, 토마토 한 개, 녹차 한 잔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음식 하나만 바꿔도 몸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짠 음식과 가공식품을 줄이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인의 식단은 세계적으로도 짠 편에 속합니다.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혈압이 상승하고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나트륨 섭취량이 많을수록 고혈압과 뇌졸중 발생 위험이 커진다고 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신장이 나트륨을 배출하는 능력이 감소하여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공식품에는 소금뿐만 아니라 화학 첨가물이 많아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햄, 소시지, 라면, 인스턴트 음식에는 나트륨과 방부제가 많아 혈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나트륨 섭취를 줄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국물 요리를 줄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간을 약하게 하고 천연 재료로 맛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짠 음식을 드시나요? 오늘부터라도 짠 음식을 줄이고 싱겁게 먹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싱겁게 먹는 것만으로도 혈압을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식습관이 노년기 건강을 좌우합니다. 다음으로 꾸준한 운동이 노화 속도를 늦추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운동이야말로 최고의 건강관리 비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드는 현상, 근감소증이 발생합니다. 근감소증이 심해지면 몸을 지탱하는 힘이 약해지고 일상생활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근육량이 많은 사람일수록 낙상 위험이 줄어들고 건강 수명이 길어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근력을 유지하려면 어떤 운동이 필요할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근력 운동으로는 스쿼트, 계단 오르기, 의자에서 일어나기 운동 등이 있습니다. 스쿼트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해 걷기 능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의자에서 일어나 앉는 동작을 반복하면 허벅지와 무릎 관절을 튼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근력 운동을 하고 계신가요? 의사들은 일주일에 최소 3번 이상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근력 운동을 하면 혈당 조절이 원활해지고 뼈 건강도 함께 좋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근육이 많으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져 비만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루 10분씩 근력 운동을 시작해 보세요. 근육이 튼튼해야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산소 운동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심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 중 하나입니다. 심장이 건강해야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노화 속도가 늦춰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꾸준히 유산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30% 이상 낮다고 합니다. 유산소 운동은 산소를 사용하여 에너지를 태우는 운동으로 심폐 기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으로는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가벼운 달리기 등이 있습니다. 특히 걷기 운동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무릎 부담도 적어 노년층에게 적합한 운동입니다. 하루 30분 이상 빠르게 걷기를 하면 심장과 폐 기능이 강화됩니다. 계단 오르기도 심장 건강을 지키고 하체 근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면 혈압이 안정되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걸으시나요? 하루 5,000보에서 1만 보 정도 걷는 것이
노년기 건강 유지에 가장 이상적입니다. 의사들은 주 5일 이상, 하루 30분 이상 꾸준한 유산소 운동을 추천합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루 30분씩 걷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심장이 튼튼해야 노년에도 활기찬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균형 감각과 유연성을 높이는 운동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균형 감각과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균형 감각이 저하되면 낙상의 위험이 커지고 부상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균형 운동을 꾸준히 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낙상 위험이 40% 이상 낮다고 합니다. 균형 감각을 유지하려면 하루 5분씩 균형 잡기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인 균형 운동으로는 한발 서기, 발 뒤꿈치 들기, 벽 잡고 스쿼트 하기 등이 있습니다. 한발 서기는 한쪽 발로 10초 동안 서 있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한 발로 10초 이상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낮다고 합니다. 유연성을 높이는 운동으로는 요가나 스트레칭이 효과적입니다. 스트레칭을 하면 근육이 유연해지고 관절의 가동 범위가 넓어집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 스트레칭을 하시나요? 아침과 저녁에 10분씩 스트레칭을 하면 근육 경직을 예방하고 몸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허리와 목 주변 근육을 풀어주면 통증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균형 운동과 스트레칭을 실천해 보세요. 운동 하나만 바꿔도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뇌 건강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를 자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치매 발병률이 50% 이상 낮다고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 신경세포가 활성화되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책을 읽거나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자주 책을 읽으시나요? 독서는 뇌를 자극하고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글쓰기 같은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악기를 연주하면 손과 뇌가 함께 움직이면서 인지 능력이 향상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바둑이나 체스를 즐기는 사람들은 기억력이 더 오래 유지된다고 합니다. 또한 퍼즐 맞추기나 숫자, 게임도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뇌를 계속해서 새로운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같은 일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취미나 도전을 해보는 것이 뇌 건강에 좋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뇌를 자극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취미와 사회활동이 치매 예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사회적 활동을 자주 하는 사람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낮다고 밝혀졌습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 뇌 활동이 줄어들고 우울증 위험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친구나 가족과 자주 교류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인지 기능이 오래 유지된다고 합니다.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뇌가 자극을 받아 기억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취미 활동도 뇌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인 취미 활동으로는 노래 부르기, 춤추기, 요리하기, 뜨개질, 글쓰기 등이 있습니다. 특히 손을 많이 사용하는 활동은 뇌를 활성화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취미를 가지고 계신가요? 취미가 없으시다면 문화센터나 동호회에서 새로운 활동을 시작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봉사활동을 하거나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는 것도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여행을 다니는 것도
뇌를 자극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새로운 장소를 방문하면 뇌가 새로운 환경을 학습하면서 인지 기능이 향상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새로운 취미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사회적 교류가 활발할수록 치매 예방 효과가 커집니다. 다음으로 뇌 건강을 위한 필수 영양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뇌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은 기억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인 오메가3 식품으로는 연어, 고등어, 참치, 견과류, 아마씨 등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가 풍부한 식단을 유지한 사람들은 치매 위험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또한 비타민 B군도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B가 부족하면 기억력 감퇴와 인지 기능 저하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비타민 B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달걀, 닭고기, 견과류, 녹색 채소 등이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영양소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블루베리, 브로콜리, 녹차 같은 항산화 식품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노화를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음식을 자주 드시나요? 뇌 건강을 위해서는 가공식품과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고 자연식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과도한 설탕 섭취는 인지 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뇌 건강을 위한 음식을 식단에 포함해 보세요. 뇌 건강을 지키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혈관 건강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혈관 건강은 수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기대 수명이 평균적으로 10년 이상 짧다고 합니다. 혈관이 건강해야 뇌와 심장으로 가는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과 당뇨는 심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혈압과 혈당을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것입니다. 고혈압은 증상이 없어서 방치하기 쉽지만 뇌졸중이나 심장마비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후에는 혈압을 매달 한 번씩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당뇨병이 있으면 혈관이 손상될 위험이 높아지므로 혈당 관리도 필수적입니다. 당뇨병을 예방하려면 가공식품과 정제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혈압과 혈당을 얼마나 자주 체크하시나요? 집에서도 혈압계를 활용해 정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압과 혈당을 정상 범위로 유지하면 뇌졸중과 심장병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혈압과 혈당을 주기적으로 관리해 보세요. 다음으로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건강한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좋은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면 심혈관 질환 위험을 3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혈관 건강식품으로는 등푸른 생선, 올리브 오일, 견과류, 녹색 채소, 귀리 등이 있습니다.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2번 이상 생선을 섭취한 사람들은 심장병 발병률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올리브 오일은 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견과류에는 좋은 지방과 항산화 성분이 많아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녹색 채소는 혈압을 조절하고 혈관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귀리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어 혈관 건강에 유익한 식품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음식을 자주 드시나요? 가공식품과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은 혈관을 막아 혈압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튀긴 음식, 인스턴트 음식, 패스트푸드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라도 혈관 건강을 위한 음식을 선택해 보세요. 작은 식습관 변화가 심혈관 질환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흡연과 과음이 혈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흡연은 혈관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흡연을 하는 사람들은 심장병 위험이 비흡연자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담배 속의 니코틴과 타르는 혈관을 좁게 만들고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심장과 뇌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흡연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 동맥 경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금연을 하면 단 1년 만에 심장병 위험이 절반으로 감소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흡연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금연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세요. 과음도 혈관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음주는 혈압을 높이고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소량의 술은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과음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하루에 한 잔 이상의 술을 마시는 것은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술을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음주량을 줄이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라도 금연과 절주를 실천해 보세요. 혈관 건강이 좋아지면 몸 전체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적으로 7년 이상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면역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는 심장병, 고혈압,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과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감사한 일을 떠올리거나 작은 행복을 기록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연구에 따르면 감사일기를 작성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수치가 낮아지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한 웃음이 많은 사람들은 면역력이 강화되고 혈압이 안정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이나 웃으시나요? 재미있는 영상을 보거나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며 자주 웃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나이 들면 원래 그렇지라는 부정적인 생각 대신 나이와 상관없이 건강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보세요. 긍정적인 마인드는 뇌 기능을 활성화하고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루에 한 가지 긍정적인 생각을 떠올리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트레스를 줄이는 명상과 심리적 안정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가 높은 사람들은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이 증가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줄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명상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명상은 뇌파를 안정시키고 혈압을 낮추며 긴장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하루에 단 10분만 명상을 해도 뇌의 피로가 줄어들고 집중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명상을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조용한 곳에서 편안한 자세로 앉아 눈을 감고 천천히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명상을 한 사람들은 우울감이 줄어들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자주 자신을 위해 쉬는 시간을 가지시나요? 하루 10분만이라도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자연 속에서 산책하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심호흡을 천천히 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자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오늘부터라도 하루 10분 명상을 실천해 보세요.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가족, 친구와의 사회적 관계가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가 활발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사람들과의 교류가 줄어들면 우울감이 증가하고 치매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사회적 고립감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족, 친구들과의 교류를 유지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가족이나 친구들과 얼마나 자주 연락하시나요? 요즘은 전화 한 통이나 영상 통화로도 쉽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가족 모임을 가지거나 친구들과 만나 대화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는 노인들은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더 오래 유지된다고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면 동호회나 지역 모임에 참여해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젊은 세대와 교류하는 것도 에너지를 얻고 즐거움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고 계신가요? 가끔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먼저 연락해 보세요. 사회적 관계가 활발할수록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다음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생명을 구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려면 아프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들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 성공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노화로 인해 다양한 질병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건강검진이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검사를 꼭 받아야 할까요? 먼저 혈압과 혈당 검사는 필수입니다. 고혈압과 당뇨병은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혈액 검사도 중요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간 기능, 신장 기능, 빈혈 여부 등을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심장 건강을 확인하는 심전도 검사도 추천됩니다. 암 검진도 필수입니다. 위암, 대장암, 간암, 폐암, 전립선 암남성, 유방암자 궁경부암 여성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폐 건강을 위해 폐 기능 검사나 CT 촬영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골다공증 검사는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인 검사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골밀도가 낮아지면 낙상 시 골절 위험이 높아지므로 뼈 건강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건강검진을 언제 받으셨나요? 1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노년기의 필수적인 예방접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방접종은 질병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예방접종을 받은 노인들은 감염병으로 인한 입원율과 사망률이 현저히 낮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노년기에 꼭 맞아야 할 예방접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독감 예방접종입니다. 독감은 고령층에서 폐렴이나 심장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접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폐렴구균 예방접종입니다. 폐렴은 노년층에서 치명적인 질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대상포진 예방 접종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대상포진은 60세 이후 발병 위험이 크게 증가하며 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파상풍 예방 접종입니다. 10년마다 한 번씩 파상풍 예방 접종을 맞으면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최근 예방 접종을 받으셨나요? 감염병은 예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가까운 병원에서 필요한 예방 접종을 확인해 보세요. 다음으로 작은 이상 증상도 무시하지 말고 병원에 가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몸에 이상이 있어도 괜찮겠지 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작은 이상 증상도 심각한 질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초기에 병을 발견하면 치료 성공률이 90% 이상으로 높아지지만 늦게 발견하면 치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병원을 방문해야 할까요? 첫 번째, 갑자기 체중이 급격히 줄어드는 경우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체중이 줄어든다면 암, 당뇨병, 갑상선 질환 등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속적인 피로감이나 어지러움이 있을 때입니다. 이런 증상은 빈혈, 심장질환, 신장 기능 저하 등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소변이나 대변에 혈액이 섞여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는 대장암, 방광암, 위장 질환의 초기 증상일 수 있으므로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네 번째, 가슴 통증이나 호흡 곤란이 있을 때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증상은 심장병의 초기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은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잘 체크하고 계신가요? 조금이라도 이상한 증상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에 가보세요. 건강한 노년을 위해 스스로의 몸 상태를 자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노년기 건강관리 비법 6가지 잘 기억하고 계신가요? 첫 번째,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 꾸준한 운동을 실천해야 합니다. 세 번째, 뇌 건강을 위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네 번째, 혈관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다섯 번째, 정신 건강을 관리하며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예방해야 합니다. 이 6가지 방법을 실천하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소개한 건강관리 비법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혹시 이미 실천하고 계신 좋은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또한 여러분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건강관리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습관 하나가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70대가 되면 갑자기 걸음걸이가 달라진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50대, 60대 때까지만 해도 활기차던 사람이 70대가 되면 갑자기 걷기가 힘들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나이 때문일까요? 사실 걸음걸이가 달라지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오늘은 70대가 되면 걸음걸이가 왜 바뀌는지 그 이유와 해결법 6가지를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70대가 되면 젊을 때보다 보폭이 많이 줄어듭니다. 보폭이 줄면 당연히 걷는 속도도 느려집니다. 보폭이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근육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이 약해지면서 다리를 넓게 내딛기가 힘들어집니다.
또한 발목과 무릎의 관절이 굳으면서 자연스럽게 걸음폭이 좁아지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운동이 부족하면 더 빠르게 줄어듭니다. 일상에서 걷기 같은 활동을 적게 하면 근육이 더 빨리 사라집니다. 이렇게 근육이 줄면 균형 잡기가 어려워 넘어질 위험도 높아집니다. 균형을 잡으려다 보니 자연스럽게 보폭도 작아지고 걷는 속도도 느려집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 뇌에서 근육으로 전달되는 신호도 약해집니다. 뇌가 발을 앞으로 내디디라고 명령해도 근육이 즉각 반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나이가 들수록 발걸음이 느려지고 보폭도 짧아집니다. 70대 이후 보폭이 줄어드는 것을 그냥 놔두면 움직이기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매일 조금이라도 걷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근육을 관리하면 충분히 다시 보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70대 이후에 걸음걸이가 달라지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자세가 구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자세가 구부정하면 몸의 중심이 앞으로 쏠리면서 균형 잡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면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넘어질 위험도 커집니다. 자세가 구부정해지는 가장 큰 원인은 허리와 등의 근육이 약해져서입니다. 허리 근육이 약해지면 허리를 곧게 펴고 걷기가 힘들어집니다. 자연히 등이 굽고 시선도 바닥을 보게 됩니다. 등이 굽은 상태로 오래 걸으면 목과 어깨 근육까지 쉽게 뭉칩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몸이 더 굳어지고 자세가 점점 더 나빠집니다. 특히 오래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시간이 많으면 근육이 더 빨리 약해집니다. 자세가 나빠지는 또 하나의 이유는 골밀도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70대가 되면 뼈가 약해지면서 척추도 쉽게 휘게 됩니다. 자세가 나빠지면 폐와 심장에도 부담이 되어 피로감을 더 쉽게 느끼게 됩니다. 자세가 구부정해지기 시작하면 반드시 교정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매일 허리를 펴는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면 자세는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루 10분 정도만 꾸준히 해도 한 달 뒤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70대 이후 걸음걸이가 바뀌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균형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균형을 잡는 감각기관이 약해져 몸을 지탱하기 어려워집니다. 이 때문에 걸을 때 불안정한 느낌이 들고 넘어질까봐 걱정하게 됩니다. 균형 감각이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귀 안의 전정기관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전정기관은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기관이 약해지면 걷다가 방향을 갑자기 바꾸거나 자세를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또 다른 이유는 발바닥의 감각이 둔해지기 때문입니다. 발바닥의 신경이 둔해지면 바닥을 밟는 느낌이 약해져 걷는 자세가 불안정해집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70대가 넘어지는 사고를 겪게 됩니다. 한번 넘어지면 더 겁이 나서 걷기를 꺼리게 됩니다. 균형 감각을 다시 높이는 방법은 꾸준한 걷기와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면 전정기관과 발바닥 감각이 다시 살아납니다. 매일 10분에서 20분만 걷기 운동을 해도 균형 감각이 크게 좋아집니다. 걷기뿐 아니라 한쪽 발로 서서 중심을 잡는 운동도 효과가 좋습니다. 오늘부터 균형 감각 운동을 시작하면 다시 편안하게 걸을 수 있을 겁니다. 70대가 되면 다리 근육이 빨리 굳어서 걷는 게 힘들어집니다. 이런 문제는 간단한 다리 스트레칭만 꾸준히 해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의자에 앉아 다리를 앞으로 쭉 펴고 발끝을 당기는 동작입니다. 이 동작을 하루에 10번 정도 하면 다리 뒤쪽 근육이 시원해지고 걷기가 쉬워집니다. 누워서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리는 스트레칭도 좋은 방법입니다. 누운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올려 무릎을 쭉 펴고 10초간 유지합니다.
이 스트레칭은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을 동시에 풀어줍니다. 또한 벽을 짚고 발 뒤꿈치를 들어 올렸다 내리는 동작도 다리 근육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이 동작을 하루 15번에서 20번 정도 하면 다리 힘이 좋아져 걷기도 편해집니다. 70대에 다리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면 보폭이 자연스럽게 넓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스트레칭은 하루 10분 정도만 해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동작부터 시작해 점점 강도를 늘리면 좋습니다. 스트레칭을 하면 다리의 혈액순환이 잘 돼서 붓기도 줄어듭니다. 매일 꾸준히 스트레칭하면 걷는 것이 훨씬 가벼워지고 일상생활도 편해집니다. 지금 바로 의자에서 다리 스트레칭을 시작해 보세요. 나이가 들면 허리가 굽어 걸음걸이가 구부정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허리가 굽으면 걷기도 불편하고 통증도 쉽게 생깁니다. 허리를 펴주는 아주 간단한 스트레칭만 꾸준히 해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서서 양손을 깍지 끼고 머리 위로 쭉 올리는 동작입니다. 이 자세로 천천히 허리를 펴고 5초 정도 유지한 후 팔을 내려줍니다. 이 동작을 하루 10번 정도 반복하면 허리가 점점 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도 허리 스트레칭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허리를 곧게 세우고 가슴을 앞으로 내미는 동작입니다. 이 동작은 허리를 펴주는 동시에 척추를 튼튼하게 합니다. 하루에 10번에서 20번 정도 하면 허리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누워서 허리를 펴주는 스트레칭도 좋습니다.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려 가슴 쪽으로 당기면 허리 근육이 시원하게 풀립니다. 이 자세를 10초 정도 유지하면 허리 통증 완화에도 좋습니다. 허리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면 몸 전체의 균형도 좋아져 걷기도 편안해집니다. 지금부터 하루 10분 간단한 허리 스트레칭으로 걸음걸이를 바꿔보세요. 자세가 구부정하면 걸을 때 균형 잡기가 어렵습니다. 구부정한 자세는 가슴 근육이 짧아지고 등 근육이 약해져서 나타납니다. 이런 자세를 바로잡으려면 간단한 등 근육 운동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벽에 등을 대고 서서 팔을 천천히 위로 들어 올리는 동작을 하면 좋습니다. 이 동작은 등과 어깨 근육을 활성화해서 자연스럽게 자세가 좋아집니다. 하루 10번 정도 반복하면 일주일 뒤부터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 양팔을 뒤로 천천히 뻗어주는 동작도 좋습니다. 이 동작을 하면 가슴이 펴지고 등 근육이 강화됩니다. 구부정한 자세는 꾸준한 습관만으로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 10분에서 15분 정도 이런 운동을 하면 자세가 바로 잡히고 걸음걸이도 좋아집니다. 등 근육을 강화하면 자연히 허리에도 힘이 들어가 몸이 곧게 서게 됩니다. 등 근육이 좋아지면 목과 어깨의 통증도 크게 줄어듭니다. 오늘부터 벽을 활용해 등 근육 운동을 해보세요. 하루 조금씩 하면 몇 주 안에 자세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 간단한 운동으로 더 당당하고 건강한 걸음걸이를 만들어 보세요. 70대 이후에 걷는 것이 힘들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근육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몸이 힘을 잃어 쉽게 피로해집니다. 근육을 유지하려면 단백질 섭취가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아침 식사에 달걀을 먹는 겁니다. 달걀은 하루 단백질 필요량을 쉽게 채울 수 있는 음식입니다. 아침마다 삶은 달걀 1개에서 2개를 꾸준히 먹으면 근육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점심이나 저녁 식사에 두부를 추가하면 더욱 좋습니다. 두부는 근육 유지에 좋은 단백질이 풍부하고 소화가 쉬워 70대가 먹기 좋은 식품입니다. 매 끼니마다 고기나 생선을 먹기 어려우면 두부를 먹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간식으로 견과류를 챙겨 먹는 것도 근육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견과류는 식물성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함유하고 있어 근육에 매우 좋습니다. 하루에 아몬드 10개 정도를 꾸준히 먹으면 근육이 탄탄해지는데 효과적입니다. 반대로 너무 짜거나 기름진 음식은 근육에 좋지 않습니다. 염분이나 지방이 많은 음식은 근육을 빠르게 줄어들게 합니다. 오늘부터 단백질을 잘 챙겨 먹는 습관으로 근육을 지켜보세요. 70대에도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면 걷기가 쉬워지고 몸도 가벼워집니다. 하지만 헬스장에 가거나 무거운 운동기구를 사용하는 건 어렵습니다.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운동만으로도 충분히 근육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운동 중 하나는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입니다. 하루에 10번에서 20번만 해도 다리 근육이 단단해집니다. 이 운동은 하체 근육을 키워서 걷는 속도와 보폭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벽을 잡고 발 뒤꿈치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운동도 좋습니다. 이 운동은 종아리 근육을 단련해 걷기를 훨씬 수월하게 만들어줍니다. 벽을 이용한 푸시업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벽에 손을 대고 가볍게 몸을 밀었다 당겼다 하면 팔과 가슴 근육이 강화됩니다. 이 운동을 하루 10번 정도만 꾸준히 하면 상체 근육도 쉽게 유지됩니다. 집에서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면 넘어질 위험도 줄어듭니다. 일주일만 꾸준히 하면 근육에 힘이 생기고 걷는 느낌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집에서 10번씩만 따라 해보세요. 근육이 강해지면 걸음걸이가 놀랍게 달라질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근육을 키우려면 힘든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70대 이후에는 걷기만 꾸준히 해도 근육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걷는 시간을 하루에 꾸준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20분에서 30분 정도만 걸어도 근육이 유지되고 보폭도 넓어집니다. 걸을 때 중요한 포인트는 보폭을 조금씩 크게 걷는 것입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보폭을 늘리면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강해집니다. 걷는 속도는 빠르게 걷기보다 천천히 꾸준히 걷는 게 더 좋습니다. 걸을 때는 항상 허리를 곧게 펴고 걷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허리를 펴고 걸으면 허리 근육까지 좋아져 몸 전체의 균형도 좋아집니다. 매일 걸으면 혈액순환도 잘 돼 피로감이 줄어들고 활력도 높아집니다. 일주일만 걸어도 다리에 힘이 생기고 보폭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걷기가 어렵다면 실내에서 제자리 걸음으로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제자리 걸음을 매일 10분씩만 꾸준히 하면 근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걷기 습관을 꾸준히 가지면 몸이 훨씬 젊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걸으면서 근력을 관리해 보세요. 70대가 되면 관절이 약해지면서 걷는 것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절이 약하면 통증이 생기고 걸음걸이도 자연스럽게 불편해집니다. 하지만 관절에 좋은 음식을 꾸준히 먹으면 통증이 줄고 걷는 게 훨씬 편해집니다. 관절에 가장 좋은 음식 중 하나는 우유나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입니다. 우유에는 칼슘이 풍부해 관절과 뼈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매일 아침 한 컵의 우유만 꾸준히 마셔도 관절 건강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등 푸른 생선도 관절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연어나 고등어에 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관절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 생선을 먹으면 관절 통증이 훨씬 나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브로콜리나 케일 같은 녹색 채소도 관절을 튼튼하게 합니다. 녹색 채소에는 관절 염증을 낮추는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하루 한 번 녹색 채소를 먹으면 관절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반대로 짜거나 기름진 음식은 관절에 좋지 않습니다. 이런 음식은 몸의 염증을 늘려서 관절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관절에 좋은 음식을 꾸준히 챙겨 먹으면 걸음걸이가 다시 좋아질 겁니다. 70대 이후 관절 통증을 줄이려면 일상생활에서 작은 습관 변화가 필요합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날 때 갑자기 일어나지 말고 천천히 일어나는 습관이 좋습니다. 천천히 일어나면 무릎과 허리 관절에 무리가 덜 갑니다. 계단을 오를 때는 난간을 잡고 천천히 한 칸씩 오르는 것이 좋습니다. 급하게 계단을 오르면 무릎 관절에 심한 충격이 갑니다. 신발도 관절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너무 딱딱한 신발이나 굽이 높은 신발은 관절에 큰 부담이 됩니다. 걸을 때는 발이 편안한 운동화나 쿠션이 있는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하루에 오랜 시간 걷게 될 때는 중간에 휴식을 꼭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30분에서 40분 걸으면 5분에서 10분 정도 쉬면서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게 합니다. 물건을 들 때도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허리를 펴고 들어야 합니다. 허리를 구부정하게 해서 물건을 들면 척추와 무릎 관절에 무리가 갑니다. 일상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관절의 통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걷는 자세를 편하게 하고 관절 통증을 예방합니다. 오늘부터 작은 습관 변화로 더 건강한 관절을 유지해 보세요. 관절 통증 때문에 걷는 것이 힘든 분들은 간단한 운동을 꾸준히 하면 통증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 중 하나가 바로 누워서 다리 들기 운동입니다. 누워서 천천히 한쪽 다리를 올리고 내리는 동작을 하루에 10번 정도 하면 좋습니다. 이 운동은 무릎과 허벅지 관절을 튼튼하게 해서 걷기에도 도움이 됩니다. 의자에 앉아 다리를 펴고 발목을 천천히 돌리는 운동도 좋습니다. 발목을 돌리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관절에 영양이 잘 전달됩니다. 벽을 잡고 무릎을 살짝 굽혔다 펴는 운동도 관절 통증 완화에 좋습니다. 이 운동을 10번씩 반복하면 무릎 주변의 근육이 강화됩니다. 관절 주변 근육이 튼튼해지면 관절이 안정돼 통증이 크게 줄어듭니다. 또한 아침에 일어나 침대에서 무릎을 가볍게 굽혔다 펴는 습관도 관절 건강에 좋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3분에서 5분만 해도 효과가 좋습니다. 무릎 관절 통증은 운동을 안 하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한 운동이 중요합니다. 이 운동들을 하루 10분에서 20분만 꾸준히 하면 걸을 때 편안해집니다. 오늘부터 쉽고 간단한 운동으로 관절 통증을 없애보세요. 관절이 좋아지면 걷는 기쁨도 다시 느낄 수 있습니다. 뇌와 걸음걸이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하시죠? 걷는 건 단순히 다리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뇌에서 명령을 내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70대가 되면 뇌의 기능이 조금씩 약해지면서 걷는 속도와 균형 감각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뇌의 균형 감각을 담당하는 부위가 약해지면 걸음이 불안정해집니다. 걸을 때 방향 전환이나 장애물을 피하는 것도 뇌의 명령으로 이루어집니다. 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이런 과정이 느려져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또한 뇌의 노화로 인해 움직임이 둔해지고 반응 속도도 느려집니다. 70대 이후 뇌 건강을 꾸준히 관리하면 걸음걸이도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뇌 건강이 좋아지면 걷는 자세도 바르게 되고 넘어질 위험도 줄어듭니다. 실제로 뇌를 건강하게 유지한 사람들은 70대가 넘어도 가벼운 걸음을 유지합니다.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꾸준한 걷기와 새로운 활동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새로운 장소에서 걷거나 새로운 동작을 해보면 뇌가 더 활성화됩니다. 하루 10분 정도 낯선 길을 걷거나 다양한 동작을 시도하면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꾸준히 하면 걸음걸이도 자연히 젊어집니다. 오늘부터 뇌 건강 관리로 걷는 즐거움을
다시 찾아보세요. 걷기 능력을 높이려면 몸만이 아니라 뇌도 함께 훈련해야 합니다. 70대가 되면 뇌에서 근육으로 신호를 보내는 속도가 느려져 걷기가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뇌 훈련을 하면 이런 신호 전달이 빨라져 걸음걸이도 좋아집니다. 가장 쉬운 두뇌 훈련법은 걷기를 하면서 숫자를 세는 것입니다. 걸으면서 50에서 하나까지 거꾸로 숫자를 세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뇌가 활성화돼 균형 감각과 보행 속도가 좋아집니다. 또한 걸으면서 간단한 계산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걸으면서 10 더하기 15, 30 더하기 45처럼 쉬운 계산을 해보세요. 이 훈련은 뇌를 깨우고 걷는 동안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두뇌 훈련을 하면서 걷다 보면 걸음걸이가 훨씬 안정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뇌가 훈련되면 방향 전환이나 장애물을 피하는 것도 빨라지고 쉬워집니다. 일주일만 꾸준히 하면 걷기 능력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이 두뇌 훈련법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어서 부담도 없습니다. 매일 걷는 동안 간단한 숫자, 세기와 계산을 꼭 실천해 보세요. 뇌와 걷기를 동시에 훈련하면 더 젊고 활기차게 걸을 수 있을 겁니다. 기억력과 걷기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의아하시죠? 사실 기억력이 좋아지면 걷기 능력도 함께 좋아집니다. 70대가 되면 기억력이 떨어지면서 뇌의 전체적인 기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지면 뇌에서 걷기를 조절하는 기능도 영향을 받습니다. 꾸준히 기억력을 유지하면 뇌의 건강이 유지되고 자연스럽게 걷기 능력도 좋아집니다. 기억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일 짧게라도 책이나 신문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10분 정도 독서를 하면 뇌의 기억력과 사고력이 좋아집니다. 또한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간단하게 메모하거나 일기를 쓰는 습관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억력이 꾸준히 유지되고 걷는데 필요한 균형 감각도 좋아집니다. 실제로 기억력이 좋은 사람들은 걸음걸이도 더 안정적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매일 5가지 정도의 물건 이름을 기억하는 훈련입니다. 하루에 집에 있는 물건 5가지를 정해서 반복적으로 떠올려 보세요. 이 간단한 기억력 훈련만으로도 걷는 속도와 균형 감각이 좋아집니다. 오늘부터 기억력을 위한 작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기억력 유지로 걷기 능력을 더욱 젊게 만들어 보세요. 70대 이후 걷기가 힘들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보폭이 짧아지기 때문입니다. 보폭이 짧아지면 걸음이 느려지고 쉽게 피로해집니다. 보폭을 늘리기 위해서는 평소 걷는 습관에 작은 변화를 주면 됩니다. 처음부터 너무 넓게 걷기보다는 조금씩만 보폭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10분에서 15분 정도 걸을 때 평소보다 조금 더 멀리 발을 내딛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일주일 정도만 해도 금방 적응이 됩니다. 보폭이 넓어지면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자연스럽게 강화됩니다. 이렇게 근육이 강해지면 걷기가 점점 더 쉬워지고 피로감도 줄어듭니다. 걷기 운동을 할 때는 항상 허리를 펴고 시선을 멀리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선을 멀리 두면 자연히 보폭이 넓어지고 바른 자세로 걸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발 뒤꿈치부터 지면에 닿도록 의식하며 걸으면 더 효과적입니다. 발 뒤꿈치부터 착지하면 관절에도 부담이 덜 가고 균형 잡기도 쉬워집니다. 꾸준히 이런 걷기 습관을 가지면 넘어질 위험도 크게 줄어듭니다. 보폭을 늘리는 습관만으로도 걷는 속도가 빨라지고 몸도 더 가벼워집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보폭을 늘리는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걷기는 건강에 가장 좋은 운동이지만 너무 오래 걷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70대에게 가장 적당한 걷기 시간은 하루 20분에서 30분입니다. 너무 오랜 시간 걷게 되면 관절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걷기를 할 때는 한 번에 길게 걷기보다는 하루에 두세 번 나눠 걷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아침에 10분, 저녁에 10분 정도 나눠서 걷는 것도 좋습니다. 걷는 시간이 길어질 때는 반드시 중간에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30분 정도 걸었다면 5분 정도 휴식을 취하고 다시 걷는 것이 좋습니다. 걷기 전후로 물을 충분히 마시면 관절과 근육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걷기는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3번씩 긴 시간 걷는 것보다 매일 15분에서 20분 걷는 게 효과적입니다. 꾸준히 걷는 습관은 다리 근육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 30분 정도 꾸준히 걸으면 혈압, 혈당도 낮아져 몸 전체가 건강해집니다. 오늘부터 하루 걷는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걸어보세요. 짧은 걷기 습관으로 몸과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매일 걷기를 통해 더 건강하고 젊은 몸을 만들어 보세요. 같은 시간을 걸어도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걷기를 할 때 팔을 크게 흔드는 습관만 추가해도 효과가 2배로 높아집니다. 팔을 흔들면 상체 근육까지 같이 움직여 전신 운동 효과가 생깁니다. 팔을 크게 앞뒤로 흔들면 몸의 혈액순환이 더 좋아지고 걷는 속도도 빨라집니다. 발바닥 전체를 이용해 땅을 밟으면 관절의 부담도 적어집니다. 뒤꿈치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디디는 습관을 가지면 좋습니다. 이런 걸음걸이를 꾸준히 하면 균형 감각도 좋아져 넘어질 위험도 크게 줄어듭니다. 또 하나 좋은 방법은 걷는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빨리 걷다가 느리게 걷는 것보다 일정한 속도로 걷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천천히 일정한 속도로 걷는 게 몸의 부담도 적고 근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걷기 전에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면 효과가 훨씬 더 좋아집니다. 다리를 앞뒤로 가볍게 움직이거나 허리를 돌려주는 동작을 5분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걷기 후에는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하면 근육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걷기 효과를 높이는 습관을 가지면 같은 시간 걷고도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간단한 방법들을 실천해 걷기 효과를 2배로 높여보세요. 밖에서 걷기 힘든 날씨나 환경이라면 집에서도 충분히 걷기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실내에서 제자리 걷기를 하는 겁니다. 제자리 걷기는 무릎에 무리를 주지 않고 천천히 걷기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하루 10분만 꾸준히 하면 다리 근력과 균형 감각이 좋아집니다. 걸을 때 발을 조금씩 높이 들면서 걸으면 근력 운동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 걷기 운동을 할 때는 편안한 신발을 신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맨발로 하면 발바닥에 부담이 생기니 실내화나 운동화를 신으면 좋습니다. 제자리 걷기가 지루하다면 TV를 보면서 하거나 음악을 틀고 하면 좋습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걷기를 하면 기분도 좋아지고 운동 효과도 커집니다. 의자를 잡고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리는 운동도 좋습니다. 이 운동을 꾸준히 하면 다리 근육이 튼튼해지고 균형 잡는 능력이 좋아집니다. 또한 실내에서도 벽을 잡고 까치발을 들었다 내렸다 하면 종아리 근육이 강화됩니다. 이런 간단한 운동을 하루 10분에서 15분만 꾸준히 하면 걷기 능력이 크게 좋아집니다. 집에서 꾸준히 걷기 운동을 실천하면 밖에서도 훨씬 잘 걸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집에서 걷기 운동을 시작해 보세요. 걷기가 건강에 좋은 이유는 몸뿐 아니라 마음도 건강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걷기를 하면 뇌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어 기분이 좋아집니다. 스트레스가 많으면 몸이 긴장되고 관절과 근육에도 무리가 생깁니다. 걷기를 하면서 음악을 듣거나 자연의 소리를 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 스트레스가 줄고
걸음걸이도 더 활기차집니다. 걷는 장소를 다양하게 바꿔보는 것도 스트레스를 낮추는 좋은 방법입니다. 항상 같은 길이 아닌 새로운 길로 걸으면 뇌가 자극을 받아 스트레스가 감소됩니다. 걷기를 하면서 깊게 숨을 쉬는 것도 효과가 좋습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 스트레스가 빠르게 줄어듭니다. 하루에 15분 정도 이런 습관을 가지면 몸과 마음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걷기 중간에 잠시 멈춰 주변을 둘러보고 풍경을 감상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습관을 가지면 걷기가 더 즐거워지고 스트레스 관리에도 효과적입니다. 걷기를 통해 마음이 편안해지면 건강 상태도 자연히 좋아집니다. 오늘부터 걷기에 작은 즐거움을 더해보세요. 걷기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낮추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걷기가 좋다는 건 알지만 꾸준히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걷기를 습관으로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걷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오랜 시간 걷기보다는 하루 10분 정도로 가볍게 시작하면 좋습니다. 아침이나 저녁처럼 본인이 걷기 편한 시간을 정해 매일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는 습관을 유지하려면 주변 사람과 함께 걷는 것도 좋습니다. 친구나 가족과 함께 걸으면 대화도 나누고 더 재미있게 걸을 수 있습니다. 함께 걸으면 자연스럽게 걷는 시간이 길어지고 운동 효과도 높아집니다. 걷기를 습관화할 때 걷기 일지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에 몇 분 걸었는지 기록하면 성취감을 느끼고 습관도 유지하기 쉽습니다. 또한 걷기를 시작하기 전에 운동복이나 편안한 신발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걷기 준비물을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면 자연스럽게 걷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는 실내 걷기를 하면 습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TV를 보면서 제자리 걷기를 하면 지루하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걷기를 꾸준히 실천하면 몸이 좋아지는 걸 직접 느껴 더 오래 지속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작은 습관을 실천해 꾸준히 걷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지금까지 70대 이후 걸음걸이가 달라지는 이유와 그 해결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걸음걸이가 달라지는 건 나이 때문만이 아니라 근육, 관절, 뇌 건강과 관련이 있습니다. 매일 간단한 스트레칭과 걷기 습관을 통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방법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이미 하고 있는 좋은 걷기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하루 10분 걷기부터 실천하면 여러분의 걸음걸이가 확 달라질 겁니다. 작은 습관 하나로 더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내시길 바랍니다.